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이 운명이다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부제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도 당신의 운명도 바뀐다. 먼저 저자 소개입니다. 김승호. 이분은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명리학 그리고 사주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사는 것이 운명이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작용은 크게 나눠 세 가지 절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천지인인데 이것의 섭리가 주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천지인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사물에 작용되지만 인간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인간은 천지인의 세 가지를 갖추면 완벽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3이라는 숫자가 아주 흔하게 보인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는 가정의 세 가지 요소이다. 국가에는 정부, 국회, 법원이 있다. 인간에게는 지, 덕, 체, 즉 지혜와 인격, 건강이 중요하다. 영혼의 성품은 지성과 정서, 의지인데 이른바 지정의이다. 신선은 정신기의 3요소를 영원히 수련한다.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온 천지가 3으로 가득 차 있다. 주역에서는 이를 삼재라고 하여 대자연의 작용을 이로써 다 설명한다. 인생을 예로 들어 삼재의 개요를 풀어보자. 사람에게는 운명이란 것이 있다. 이는 하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생의 3대 요소 중 하나이다. 그 다음은 지로서 이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인격 수양인데 이것은 인생의 세 번째 요소로서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 인생의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천지의 작용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땅에 닿아 마침내 인간에 이르러 완성된다. 천지인 삼재는 각각 그 성품이 있는 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이는 조화이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 먼저 하늘을 본받아 생명력과 창조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양의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영원히 살아가는 의지, 무한한 꿈, 힘차게 나서는 것, 사랑, 깨끗함, 불굴의 투지, 인격, 모험 등이다. 다음은 지혜의 덕으로서 아름다움을 가꾸고 매사를 근면하게 돌보고 수긍하고 따르고 세상의 위협을 이루고 보존하는 것 등인데 이는 음의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의 덕으로서 이는 공존의 논리다. 또한 중용이고 예절이며 협동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양과 그리고 이것의 조화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 개인을 놓고 생각해보자. 사람에게는 종교, 도덕, 인격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은 천에 해당된다. 인생의 3분의 1은 반드시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있다. 이는 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분의 1의 힘을 여기에 쏟으면 된다. 마지막은 인으로서 나 자신이다. 이는 종교나 도덕, 하늘도 아니고 혈연도 아닌 나 자신만의 세계를 뜻한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 지나치면 곤란하겠지만 3분의 1 정도면 족하다.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운명 감정을 요청받는데 무조건 거절한다. 바쁘기도 하거니와 평범한 일에 일일이 나서기가 귀찮아서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종종 만나보기도 한다.
아주 다급하거나 곤란한 사람, 그리고 목소리가 훌륭한 사람이 청할 경우이다. A는 목소리가 교양이 있고 매력적이어서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밤 12시 무렵에 전화가 왔다. 나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여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다. 한밤중에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할 정도라면 만나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는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저 내일은 시간이 없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러세요 하고 잊어버렸다.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A는 일주일 후에 다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마찬가지로 새벽 1시 무렵이었다. 이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지만 나는 오히려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 A가 말했다. 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다음 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나는 속으로 꾹 참았다. 거참 무례한 사람이군. 그런데 사연이 뭘까? 간첩일까? 사기꾼일까? 뭔가 쫓기는 사람일까? 나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닐까? 어쨌든 우스운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목소리 하나만큼은 상줄만 했다. 그래서 한 달여 흥미를 갖고 기다렸는데 다시 전화가 왔다. 일주일 후 수요일 오후 1시에 잠깐 시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했다. A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까지 나에게 한 행동만 보면 아주 바쁜 사람일 테고, 목소리로 보면 팔자 좋은 사람이고, 당돌하고 추진력이 있으면 밤에만 시간 있는 사람이고, 결론은 운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A를 만났다. 이 사람은 얘기를 시작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했고 교양 있는 목소리였다. 한마디로 귀한 자세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A는 운명이 지독하게 꼬여 헤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A 역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A는 기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요? 자신 있으세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A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운명 개선 처방을 내려주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A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나치게 바쁘다는 것이었다.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둘째, A는 자기 노출이 너무 심했다. 단 한 번 만나 얘기한 것으로 그 사람의 지난 몇 년간의 심리 상태와 현재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보였던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험난함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을 좋은 쪽으로 다시 바꿔보는 것이 간단하다. 첫째, 돈을 만드는 데만 열중하느라 바쁘게 살지 말고 시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을 많이 감춰야 한다는 것이다. 2가지뿐이다. A는 놀라면서 반문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 되나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년이면 운명이 바뀝니다. A는 내 말에 수긍하면서 뜻밖의 조건을 붙였다. 선생님, 제가 만약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운명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내용을 책에 공개하실 수 있나요? 실패했다고. 그에게는 일종의 운명의 도전이었지만 이 말에는 실패했을 경우 나를 원망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럼하고 확실히 말해주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A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 저는 요즘 행복해요.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좋은 운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행이라 느꼈고 A에게 다짐을 받았다.
잘 됐군요.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어디에든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A는 대답했다. 예, 그럼요. 이상은 운명 개선에 성공한 사례인데 요점은 인간의 처세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바쁜 것은 수와 지제로서 이 괴상은 사건 사고를 초래해서 일이 점점 더 꼬여간다는 것이고 자기 노출이 심한 것은 택지체로서 복이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여성이라면 남성이 도망간다. 현재 A는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냈고 그와 함께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점점 더 깊은 호수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자를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 지칭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을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요 없는 사람과 긴밀하지 말라. 이 뜻인데 필요 없는 사람이란 돈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분명 아닐 것이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하라는 것은 쓸모있는 사람과 말하라는 것이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말을 하라는, 즉 사귀라는 것인가? 일견 어려운 문제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러한 지침의 속뜻을 알 수 있다. 우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간 댐댐이가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 그런 사람이 남을 도울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 도적놈, 교양 없는 인간 등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쓸모없는 놈,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놈에게 가급적 말을 적게 하고 사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쓸모있는 분, 이것은 인격을 포함해서 쓸모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말을 잘 건네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차별하면
나 자신이 얌치 같은 사람이 되므로 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외교다. 그러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비록 엄마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사귈 것인가는 대충 밝혀졌다.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귀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란 멀리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반성하고 나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그를 존경하고 받들고 베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람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귀한 사람을 봤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돈보다 사람을 벌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그 행복의 터전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 그대로 믿으면 그만이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에 행복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 다만 문제는 그 가정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생존 경쟁이다. 신화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조상은 생존 경쟁 없이 무한히 행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손들이 많아진 오늘날은 경쟁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직장인이고 남자이다. 여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남자부터 얘기하자. 이 남자는 아침 일찍 서둘러 직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반나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다. 회사에서는 일도 하고 인간관계도 쌓는다. 그리고 퇴근 후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가정은 행복의 터전이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대비한다. 이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남자가 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은 직장뿐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래도 괜찮을까? 일평생 시계추처럼 직장과 가정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인가? 나의 이 불순한 질문에 화를 내는 아내들도 있을 것이다. 남자가 퇴근 후에는 당연히 재빨리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더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퇴근 후에 돌아다녀봐야 돈 쓰고 몸 피곤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편의 인생이 오로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끝나도 괜찮은가?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를 당한다면 인생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두어야 한다. 직장 동료 이외에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 인맥을 쌓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간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녀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여자는 현재에 충실하자는 쪽이 많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좋아한다.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현재 혹은 현실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발전이란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공연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니 남편이 일찍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미래가 항상 불안하다.
게다가 안정보다 모험을 더 좋아하고 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친구나 동료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한다. 남녀의 생각은 이토록 다르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 운은 전기처럼 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른다. 좋은 운은 귀인을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귀인을 언제 만날까? 나중에? 퇴직한 후에?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절충이 필요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지켜봐왔는데 일정만 추구한 사람은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었다. 일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단 한 가지뿐이다. 긴긴 세월 동안 사람과의 교류를 게을리 했다는 것. 현재 나쁜 운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고속도로를 많이 건설했다. 당시 사람들은 길이 많이 생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짓거려댔다. 그러나 고속도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급성장했다. 고속도로의 개념은 운명에 있어서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두는 것과 같다. 질문 하나 하겠다. 가장 나쁜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 아니다. 바로 친구가 적은 남편이 가장 나쁜 남편이다. 친구가 너무 많은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아내들도 있겠지만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보다 친구가 적은 남편이 더 나쁜 놈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예전과 달라서 전업주부도 인맥이 중요하다. 인맥을 쌓으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든다. 하지만 이를 아끼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인맥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위해 현실의 에너지, 즉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생에는 약간의 모험이 필요하다. 모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특별히 위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숨통을 열어놓으라는 것뿐이다.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인생에 할 일이 이것뿐이라면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 물론 영원히 소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면 열심히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도 좋다. 다만 그럴 경우 모아놓은 돈은 있을지언정 친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사람이냐 돈이냐인데 돈만으로는 위험하지 않을까? 아주 위험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고 살면 재앙이 뒤따르는 법이다. 그게 운명의 원리다. 이는 천산돈이라고 이르는 바 이 괴상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소통이 없으면 종래에는 불행한 운명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당히 안정하고 적당히 미래에 투자라는 것. 적어도 자기가 소유한 돈과 시간의 20%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소비, 아니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최소한이다. 약간 더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여기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현재를 지키는 것을 선호하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미래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아는 A는 긴긴 세월 동안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며 회사에만 충실했던 결과 현재 안정된 삶을 이룩했다. 자그마한 성과이지만 파탄은 없었다. 반면 B는 밖에서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소비한 탓에 한때 건강이 나빠지고 집도 팔게 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크게 발전했다. 튼튼한 인맥 덕분이었다. 또 다른 사람 C는 A처럼 오로지 일찍 귀가 그 노선을 선택했다가 최근 포부를 크게 가지겠다는 쪽으로 결심했다. 즉 B의 노선을 가겠다는 것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C는 장래성이 있다. A와 B는 음과 양의 노선이다. 어느 쪽이 반드시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의 노선은 위험과 발전을 함께 기대할 수가 있으니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이냐 발전이냐는 가풍에 달려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행복의 종착역이 고작 가정이라면 너무 아쉽지 않은가? 가정은 미래를 향한 도전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결론은 이렇다. 퇴근 후에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부부가 의논하여 시간 투자의 규모를 정하면 좋을 것이다. 귀가 시간을 너무 압박하면 미래도 압박당하는 법이다. 항상 늦게 다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숨통을 좀 열어놓으라는 것 뿐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철길만 달리면 발전이 없다. 인생의 큰 성공도 가정에서 나오고 큰 실패도 가정에서 나온다.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한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위대한 가정이라면 군법과 같은 엄격한 규칙보다는 외교관 같은 유연성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는 관상 전문가라서 잘 아는데 꽉 짜인 사람은 절대 큰 성공을 못한다. 이는 주역에서 수화 기재라고 하는 바, 이 괴상은 현재에만 집중되어 있어 미래의 파탄이 예고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수신은 개인의 처세 능력이고 제가라는 것은 가정의 처세를 말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잘해야 나라도 다스리고 세계도 태평성대가 된다는 뜻이다. 가정의 독재는 최악이다. 물론 장래성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편이라면 바깥에서 허튼 짓 못하게 꽉 잡아놓기라도 해야 안심되겠지만 그보다는 잘 가르쳐서 바깥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운명을 바꾸는 매력의 조건. 인간관계의 성패는 대체로 내가 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내가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 아예 온 세상이 나를 지켜보는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실패이다. 내가 외면당하고 나서 상대를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그보다는 내가 왜 배척당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 만일 내가 남으로부터 자주 무시당하거나 배척을 당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나에게 고쳐야 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얼마 전에 P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 말입니다. 사람을 조금 사귀고 나면 그 사람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P와 조금 사귀어본 뒤에 그 이유를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나 역시 P를 만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첫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 즉, 말을 쉽게 내뱉고는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예로부터 사람을 말하는 동물이라 일컬었지만 사람의 말에 뜻이 없다면, 즉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않았다면 말하는 동물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나는 P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토록 중요한 말과 약속들, 이 모든 것이 헛소리란 말인가? 놀랍기도 했고 인간 전체가 싫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고 말에 뜻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고 그 뒤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둘째, P는 계속 자기 말만 했다. 대화가 불가능했다. 앞에 있는 나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P는 마치 입만 있고 귀가 없는 사람 같았다. 당연히 P와 만나면 나는 귀만 있고 입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나는 너무 시끄러워서 P와 절교했다. 다시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다. 공자가 만나지 말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었던가? 본론으로 돌아가자.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매력 있는 사람이다. 매력이 있으면 선택을 받는 법이다. 매력 없는 놈은 재수 없는 놈과 통한다. 결국 배척당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고독해진다. 그래서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현재 누군가가 고독하다면 그는 분명 매력 없는 사람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외모가 예쁘고 못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사람이 뿜어내는 인간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력이란 무엇일까? 이는 천천히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아주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다. A는 나와 가까운 친지다. 그는 머리가 좋고 예의가 바르며 잘생겼다. 게다가 돈도 잘 쓰고 몸도 건강하고 약속도 잘 지킨다. 얼핏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B는 한의사인데 학식이 있고 돈도 잘 썼다. 재주도 많고 교양도 있다. 그런데 매사 표정이 시큰둥했다. 그래서 왠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고 점점 안 만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츰 잊혀지지 않겠는가? 또 한 사람 C가 있다. C는 사기꾼인데다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제비족이다. 법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력이 넘쳐 흐른다.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C를 칭찬한다. 한 번만 봐도 그의 매력에 빠져들어 많은 사람이 C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명성이 자자할 정도이다. 심지어 그는 나쁜 짓을 하다가 거리에서 맞아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지 않았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 봐도 매력이란 정의와는 별도로 관계없는 특별한 개념인 것 같다. D라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 역시 객관적으로 썩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매력 덩어리다. 잘생겨서가 아니고 행동이 싹싹하고 예뻐서이다. 누구나 보고 싶어하고 오래 함께 있고 싶어한다. 매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이유가 없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마치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인 것이다. 히랍 신화에 큐피트의 화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살이 맞으면 누구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빠져든다. 매력이란 모든 곳에 큐피트 화살을 쏴대는 것과 같다. 사람은 모름지기 매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은 매력이 있으면 쉽게 당선되고 직장인은 일찍 진급하며 세일즈맨은 계약을 쉽게 성사시킨다. 매력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고 연애를 하면 무조건 성공하며 장사를 해도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매력은 권력이나 재산 못지않게 큰 힘이다. 매력은 인간이 하는 일의 효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멀리서도 오고 와서는 기뻐하는 것이 정치다. 인간관계도 이래야 한다. 그렇다면 매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겉으로 보면 매력의 조건은 무수히 많다. 돈을 잘 쓴다. 외모가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남을 잘 돕는다. 목소리가 좋다. 경우가 바르다. 신사적이다. 예의가 있다. 명랑하다. 화끈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화합을 잘한다. 희생정신이 있다. 용감하다. 특별한 재주가 있다. 남을 잘 웃긴다. 유능하다. 강하다. 등등. 왜 매력적인가 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다. 정신의학적 전문가들도 매력의 정의를 내리는데 애를 먹는 듯하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바 있는데 대충이나마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매력 남녀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결과이다. 요즘 말로 설명하겠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화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화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등으로 말하는데 화소수가 높으면 화질이 좋다는 뜻이다. 화소는 화면을 정기적으로 분해한 최소 단위의 면적으로서 화소수가 높다는 것은 표현의 단위가 촘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 의식이 맑다 혹은 흐리다는 것이다. 유리처럼 맑게 느껴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신이 촘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의 폭이 넓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는 결과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정신 상태가 촘촘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다. 반대는 멍청하다, 둔하다, 시야가 좁다, 느리다, 어둡다, 맹하다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력의 공통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맹한 놈은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왠지 싫다라는 말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맹한 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맹한 놈이 싫고 맹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정신의 화소수가 높은, 즉 정신이 촘촘한 사람은 분명히 매력이 있어 보인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말은 과묵하되 행동에 민첩함이 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의 민첩함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정신의 민첩함이란 센스 있고 순발력이 좋다는 뜻인 바, 이는 그 내면의 정밀함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른바 화소수가 촘촘하고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매력 있어 보인다. 흐릿한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법이다. 왠지 싫을 수밖에 없다. 불분명한 것은 답답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앞이 막힌 듯하고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친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진급이 느리다. 사업 역시 잘 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도 어렵다. 정신의 화소수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생각도, 운명도 더욱 명쾌해진다. 다이아몬드의 매력 중 하나는 그 맑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은 그 챕터만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이 운명이다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부제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도 당신의 운명도 바뀐다. 먼저 저자 소개입니다. 김승호. 이분은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명리학 그리고 사주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사는 것이 운명이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작용은 크게 나눠 세 가지 절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천지인인데 이것의 섭리가 주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천지인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사물에 작용되지만 인간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인간은 천지인의 세 가지를 갖추면 완벽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3이라는 숫자가 아주 흔하게 보인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는 가정의 세 가지 요소이다. 국가에는 정부, 국회, 법원이 있다. 인간에게는 지, 덕, 체, 즉 지혜와 인격, 건강이 중요하다. 영혼의 성품은
지성과 정서, 의지인데 이른바 지정의다. 신선은 정신기의 3요소를 영원히 수련한다.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온 천지가 삼으로 가득 차 있다. 주역에서는 이를 삼재라고 하여 대자연의 작용을 이로써 다 설명한다. 인생을 예로 들어 삼재의 개요를 풀어보자. 사람에게는 운명이란 것이 있다. 이는 하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생의 3대 요소 중 하나이다. 그 다음은 지로서 이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인격 수양인데 이것은 인생의 세 번째 요소로서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 인생의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천지의 작용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땅에 닿아 마침내 인간에 이르러 완성된다. 천지인 삼재는 각각 그 성품이 있는 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이는 조화이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 먼저 하늘을 본받아 생명력과 창조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양의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영원히 살아가는 의지, 무한한 꿈, 힘차게 나서는 것, 사랑, 깨끗함, 불굴의 투지, 인격, 모험 등이다. 다음은 지혜의 덕으로서 아름다움을 가꾸고 매사를 근면하게 돌보고 수긍하고 따르고 세상의 위협을 이루고 보존하는 것 등인데 이는 음의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의 덕으로서 이는 공존의 논리다. 또한 중용이고 예절이며 협동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양과 그리고 이것의 조화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 개인을 놓고 생각해보자. 사람에게는 종교, 도덕, 인격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은 천에 해당된다. 인생의 3분의 1은 반드시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 있다. 이는 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분의 1의 힘을 여기에 쏟으면 된다. 마지막은 인으로서 나 자신이다. 이는 종교나 도덕, 하늘도 아니고 혈연도 아닌 나 자신만의 세계를 뜻한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 지나치면 곤란하겠지만 3분의 1 정도면 족하다.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운명 감정을 요청받는데 무조건 거절한다. 바쁘기도 하거니와 평범한 일에 일일이 나서기가 귀찮아서이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종종 만나보기도 한다. 아주 다급하거나 곤란한 사람, 그리고 목소리가 훌륭한 사람이 청할 경우이다. A는 목소리가 교양이 있고 매력적이어서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밤 12시 무렵에 전화가 왔다. 나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여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다. 한밤중에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할 정도라면 만나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는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저 내일은 시간이 없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러세요 하고 잊어버렸다.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A는 일주일 후에 다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마찬가지로 새벽 1시 무렵이었다. 이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지만 나는 오히려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 A가 말했다. 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다음 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나는 속으로 꾹 참았다. 거참 무례한 사람이군. 그런데 사연이 뭘까? 간첩일까? 사기꾼일까? 뭔가 쫓기는 사람일까? 나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닐까? 어쨌든 우스운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목소리 하나만큼은 상줄만 했다.
그래서 한 달여 흥미를 갖고 기다렸는데 다시 전화가 왔다. 일주일 후 수요일 오후 1시에 잠깐 시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했다. A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까지 나에게 한 행동만 보면 아주 바쁜 사람일 테고, 목소리로 보면 팔자 좋은 사람이고, 당돌하고 추진력이 있으면 밤에만 시간 있는 사람이고, 결론은 운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A를 만났다. 이 사람은 얘기를 시작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했고 교양 있는 목소리였다. 한마디로 귀한 자세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A는 운명이 지독하게 꼬여 헤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A 역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A는 기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요? 자신 있으세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A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운명 개선 처방을 내려주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A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나치게 바쁘다는 것이었다.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둘째, A는 자기 노출이 너무 심했다. 단 한 번 만나 얘기한 것으로 그 사람의 지난 몇 년간의 심리 상태와 현재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보였던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험난함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을 좋은 쪽으로 다시 바꿔보는 것이 간단하다. 첫째, 돈을 만드는 데만 열중하느라 바쁘게 살지 말고 시간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을 많이 감춰야 한다는 것이다. 2가지뿐이다. A는 놀라면서 반문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 되나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년이면 운명이 바뀝니다. A는 내 말에 수긍하면서 뜻밖의 조건을 붙였다. 선생님, 제가 만약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운명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내용을 책에 공개하실 수 있나요? 실패했다고. 그에게는 일종의 운명의 도전이었지만 이 말에는 실패했을 경우 나를 원망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럼하고 확실히 말해주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A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 저는 요즘 행복해요.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좋은 운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행이라 느꼈고 A에게 다짐을 받았다. 잘 됐군요.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어디에든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A는 대답했다. 예, 그럼요. 이상은 운명 개선에 성공한 사례인데 요점은 인간의 처세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바쁜 것은 수와 지제로서 이 괴상은 사건 사고를 초래해서 일이 점점 더 꼬여간다는 것이고, 자기 노출이 심한 것은 택지체로서 복이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여성이라면 남성이 도망간다. 현재 A는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냈고 그와 함께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점점 더 깊은 호수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자를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 지칭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을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요 없는 사람과 긴밀하지 말라 이 뜻인데, 필요 없는 사람이란 돈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분명 아닐 것이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하라는 것은 쓸모있는 사람과 말하라는 것이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와 말을 하라는, 즉 사귀라는 것인가? 일견 어려운 문제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러한 지침의 속뜻을 알 수 있다. 우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간 댐댐이가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 그런 사람이 남을 도울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 도적놈, 교양 없는 인간 등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쓸모없는 놈,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놈에게 가급적 말을 적게 하고 사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쓸모있는 분, 이것은 인격을 포함해서 쓸모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말을 잘 건네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차별하면 나 자신이 얌체 같은 사람이 되므로 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외교다. 그러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비록 엄마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사귈 것인가는 대충 밝혀졌다.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귀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란 멀리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반성하고 나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그를 존경하고 받들고 베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람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귀한 사람을 봤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돈보다 사람을 벌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그 행복의 터전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 그대로 믿으면 그만이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에 행복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 다만 문제는 그 가정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생존 경쟁이다. 신화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조상은 생존 경쟁 없이 무한히 행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손들이 많아진 오늘날은 경쟁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직장인이고 남자이다. 여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남자부터 얘기하자. 이 남자는 아침 일찍 서둘러 직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반나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다. 회사에서는 일도 하고 인간관계도 쌓는다. 그리고 퇴근 후에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가정은 행복의 터전이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대비한다. 이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남자가 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은 직장뿐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래도 괜찮을까? 일평생 시계추처럼 직장과 가정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인가? 나의 이 불순한 질문에 화를 내는 아내들도 있을 것이다. 남자가 퇴근 후에는 당연히 재빨리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더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퇴근 후에 돌아다녀 봐야 돈 쓰고 몸 피곤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편의 인생이 오로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끝나도 괜찮은가?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를 당한다면 인생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두어야 한다. 직장 동료 이외에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 인맥을 쌓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간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녀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여자는 현재에 충실하자는 쪽이 많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좋아한다.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현재 혹은 현실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발전이란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공연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니 남편이 일찍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미래가 항상 불안하다. 게다가 안정보다 모험을 더 좋아하고 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친구나 동료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한다. 남녀의 생각은 이토록 다르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 운은 전기처럼 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른다. 좋은 운은 귀인을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귀인을 언제 만날까? 나중에? 퇴직한 후에?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절충이 필요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지켜봐왔는데 일정만 추구한 사람은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었다. 일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단 한 가지뿐이다. 긴긴 세월 동안 사람과의 교류를 게을리 했다는 것. 현재 나쁜 운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고속도로를 많이 건설했다. 당시 사람들은 길이 많이 생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짓거려댔다. 그러나 고속도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급성장했다. 고속도로의 개념은 운명에 있어서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두는 것과 같다. 질문 하나 하겠다. 가장 나쁜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
아니다. 바로 친구가 적은 남편이 가장 나쁜 남편이다. 친구가 너무 많은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아내들도 있겠지만 돈을 적게 벌어오는 남편보다 친구가 적은 남편이 더 나쁜 놈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예전과 달라서 전업주부도 인맥이 중요하다. 인맥을 쌓으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든다. 하지만 이를 아끼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인맥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위해 현실의 에너지, 즉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생에는 약간의 모험이 필요하다. 모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특별히 위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숨통을 열어 놓으라는 것 뿐이다.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인생에 할 일이 이것뿐이라면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 물론 영원히 소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면 열심히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도 좋다. 다만 그럴 경우 모아놓은 돈은 있을지언정 친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사람이냐 돈이냐인데 돈만으로는 위험하지 않을까? 아주 위험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고 살면 재앙이 뒤따르는 법이다. 그게 운명의 원리다. 이는 천산돈이라고 이르는 바, 이 괴상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람과의 소통이 없으면 종래에는 불행한 운명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당히 안정하고 적당히 미래에 투자라는 것. 적어도 자기가 소유한 돈과 시간의 20%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소비, 아니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최소한이다. 약간 더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여기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현재를 지키는 것을 선호하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미래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아는 A는 긴긴 세월 동안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며 회사에만 충실했던 결과 현재 안정된 삶을 이룩했다. 자그마한 성과이지만 파탄은 없었다. 반면 B는 밖에서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소비한 탓에 한때 건강이 나빠지고 집도 팔게 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크게 발전했다. 튼튼한 인맥 덕분이었다. 또 다른 사람 C는 A처럼 오로지 일찍 귀가 그 노선을 선택했다가 최근 포부를 크게 가지겠다는 쪽으로 결심했다. 즉 B의 노선을 가겠다는 것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C는 장래성이 있다. A와 B는 음과 양의 노선이다. 어느 쪽이 반드시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의 노선은 위험과 발전을 함께 기대할 수가 있으니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이냐 발전이냐는 가풍에 달려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행복의 종착역이 고작 가정이라면 너무 아쉽지 않은가? 가정은 미래를 향한 도전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결론은 이렇다. 퇴근 후에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부부가 의논하여 시간 투자의 규모를 정하면 좋을 것이다. 귀가 시간을 너무 압박하면 미래도 압박당하는 법이다. 항상 늦게 다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숨통을 좀 열어놓으라는 것 뿐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철길만 달리면 발전이 없다. 인생의 큰 성공도 가정에서 나오고 큰 실패도 가정에서 나온다.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한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위대한 가정이라면 군법과 같은 엄격한 규칙보다는 외교관 같은 유연성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는 관상 전문가라서 잘 아는데 꽉 짜인 사람은 절대 큰 성공을 못한다. 이는 주역에서 수화기제라고 하는 바, 이 괴상은 현재에만 집중되어 있어
미래의 파탄이 예고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수신은 개인의 처세 능력이고 제가라는 것은 가정의 처세를 말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잘해야 나라도 다스리고 세계도 태평성대가 된다는 뜻이다. 가정의 독재는 최악이다. 물론 장래성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편이라면 바깥에서 허튼 짓 못하게 꽉 잡아놓기라도 해야 안심되겠지만 그보다는 잘 가르쳐서 바깥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운명을 바꾸는 매력의 조건. 인간 관계의 성패는 대체로 내가 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내가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 아예 온 세상이 나를 지켜보는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실패이다. 내가 외면당하고 나서 상대를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그보다는 내가 왜 배척당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 만일 내가 남으로부터 자주 무시당하거나 배척을 당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나에게 고쳐야 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얼마 전에 P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 말입니다. 사람을 조금 사귀고 나면 그 사람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P와 조금 사귀어본 뒤에 그 이유를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나 역시 P를 만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첫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 즉, 말을 쉽게 내뱉고는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예로부터 사람을 말하는 동물이라 일컬었지만 사람의 말에 뜻이 없다면, 즉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않았다면 말하는 동물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나는 P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토록 중요한 말과 약속들, 이 모든 것이 헛소리란 말인가? 놀랍기도 했고 인간 전체가 싫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고 말에 뜻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고 그 뒤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둘째, P는 계속 자기 말만 했다. 대화가 불가능했다. 앞에 있는 나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P는 마치 입만 있고 귀가 없는 사람 같았다. 당연히 P와 만나면 나는 귀만 있고 입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나는 너무 시끄러워서 P와 절교했다. 다시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다. 공자가 만나지 말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었던가? 본론으로 돌아가자.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매력 있는 사람이다. 매력이 있으면 선택을 받는 법이다. 매력 없는 놈은 재수없는 놈과 통한다. 결국 배척당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고독해진다. 그래서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현재 누군가가 고독하다면 그는 분명 매력 없는 사람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외모가 예쁘고 못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사람이 뿜어내는 인간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력이란 무엇일까? 이는 천천히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아주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다. A는 나와 가까운 친지다. 그는 머리가 좋고 예의가 바르며 잘생겼다. 게다가 돈도 잘 쓰고 몸도 건강하고 약속도 잘 지킨다. 얼핏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B는 한의사인데 학식이 있고 돈도 잘 썼다. 재주도 많고 교양도 있다. 그런데 매사 표정이 시큰둥했다.
그래서 왠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고 점점 안 만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츰 잊혀지지 않겠는가? 또 한 사람 C가 있다. C는 사기꾼인데다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제비족이다. 법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력이 넘쳐 흐른다.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C를 칭찬한다. 한 번만 봐도 그의 매력에 빠져들어 많은 사람이 C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명성이 자자할 정도이다. 심지어 그는 나쁜 짓을 하다가 거리에서 맞아 죽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지 않았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 봐도 매력이란 정의와는 별도로 관계없는 특별한 개념인 것 같다. D라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 역시 객관적으로 썩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매력 덩어리다. 잘생겨서가 아니고 행동이 싹싹하고 예뻐서이다. 누구나 보고 싶어하고 오래 함께 있고 싶어한다. 매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이유가 없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마치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인 것이다. 히랍 신화에 큐피트의 화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살이 맞으면 누구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빠져든다. 매력이란 모든 곳에 큐피트 화살을 쏴대는 것과 같다. 사람은 모름지기 매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은 매력이 있으면 쉽게 당선되고 직장인은 일찍 진급하며 세일즈맨은 계약을 쉽게 성사시킨다. 매력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고 연애를 하면 무조건 성공하며 장사를 해도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매력은 권력이나 재산 못지않게 큰 힘이다. 매력은 인간이 하는 일의 효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멀리서도 오고 와서는 기뻐하는 것이 정치다. 인간관계도 이래야 한다. 그렇다면 매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겉으로 보면 매력의 조건은 무수히 많다. 돈을 잘 쓴다. 외모가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남을 잘 돕는다. 목소리가 좋다. 경우가 바르다. 신사적이다. 예의가 있다. 명랑하다. 화끈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화합을 잘한다. 희생정신이 있다. 용감하다. 특별한 재주가 있다. 남을 잘 웃긴다. 유능하다. 강하다. 등등. 왜 매력적인가 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다. 정신의학적 전문가들도 매력의 정의를 내리는데 애를 먹는 듯하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바 있는데 대충이나마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매력 남녀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결과이다. 요즘 말로 설명하겠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화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화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등으로 말하는데 화소수가 높으면 화질이 좋다는 뜻이다. 화소는 화면을 정기적으로 분해한 최소 단위의 면적으로서 화소수가 높다는 것은 표현의 단위가 촘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 의식이 맑다 혹은 흐리다는 것이다. 유리처럼 맑게 느껴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신이 촘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의 폭이 넓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는 결과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정신 상태가 촘촘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다. 반대는 멍청하다, 둔하다, 시야가 좁다, 느리다, 어둡다, 맹하다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력의 공통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맹한 놈은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왠지 싫다라는 말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맹한 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맹한 놈이 싫고 맹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정신의 화소수가 높은
즉 정신이 촘촘한 사람은 분명히 매력 있어 보인다. 홍자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말은 과묵하되 행동에 민첩함이 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의 민첩함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정신의 민첩함이란 센스 있고 순발력이 좋다는 뜻인 바, 이는 그 내면의 정밀함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른바 화소수가 촘촘하고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매력 있어 보인다. 흐릿한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법이다. 왠지 싫을 수밖에 없다. 불분명한 것은 답답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앞이 막힌 듯하고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친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진급이 느리다. 사업 역시 잘 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도 어렵다. 정신의 화소수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생각도 운명도 더욱 명쾌해진다. 다이아몬드의 매력 중 하나는 그 맑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은 그 챕터만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